여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특별 강연 현장입니다. 일본 근대사의 석학인 앤드류 고든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교수님, 그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일본 정부는 위안소 운영에 군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위안부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강제 동원하지 않았어요. 순간 강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하며 그때 한 한국 학생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강연장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의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이에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은 그저 휴전 중인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오늘은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진실과 경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기자로 일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벌써 일한 지 8년이 넘어가네요.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저널리즘 수업 중 제가 쓴 기사가 교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때가 생각나네요. 너무 안전한 주제만 다루고 있어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에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고 좀 더 과감해지자는 생각으로 기사를 적어내려갔어요. 결국 캠퍼스 내 부패 스캔들을 파헤치는 기사로 최고 성적을 받았고 교수님의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첫 직장에서는 너무 날카로운 시각이라며 제 기사를 계속 거절하는 편집장과 맞서 싸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한 끝에 지역 환경 문제를 다룬 특종 기사로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죠. 중동 특파원으로 나갔을 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하기도 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깊이 있게 다룬 기사들로 국제 언론계에서 주목받게 되었어요. 제 기사가 중동 평화회담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원하던 CNN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요 기사들을 따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죠. 때로는 좌절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 실력을 증명해 나갔어요. 그렇게 8년의 노력 끝에 결국 국제부의 핵심 기자로 인정받게 되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정체된 느낌이 들어 고민이었어요. 매일 같은 뉴스와 시각들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달까요? 그동안의 경험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지만 이제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가 던진 한마디가 제 귀를 솔깃하게 했죠. 레이첼 들었어? 앤드류 고든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한대. 일본 근대사 전문가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경연한다니 뭔가 있지 않을까? 순간 머리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앤드류 고든 교수는 역사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교수였죠. 그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강연한다니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자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곧바로 고든 교수의 프로필을 찾아봤죠. 역시나 일본 근대사의 최고 권위자더라고요. 그럼 그가 동아시아 역사 전반에 대해 강연을 한다니 혹시 새로운 해석이 있는 건 아닐까? 한일 관계나 중국과의 역사 갈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일본, 중국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고든 교수의 강연이 이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야기였죠. 영국에 가서 직접 고든 교수의 강연을 듣고 취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바로 편집장을 찾아갔죠. 고든 교수의 강연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어요. 레이첼, 지금 중동 사태가 한창인데 역사학 교수 강연은 무슨? 하지만 제가 물러설 리 없잖아요. 열정적으로 설득했죠. 동아시아 역사 해석의 변화가 어떻게 현재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를 역설했어요. 결국 저의 설득에 편집장이 승낙을 해줬죠. 좋아, 레이첼 가봐. 하지만 특종 없이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날 밤 급하게 취재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렘? 긴장감? 아니면 두려움? 아마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게 걱정되기도 했죠. 별 소득 없이 돌아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교수님의 특별 강연에 참석했죠. 강연이 시작되자 강연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평소처럼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웠죠. 교수님은 동아시아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교수님은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인권 문제라고 하시면서 최근 발견된 일본 육군성의 비밀문서 유감일전 188호를 언급했죠. 그런데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 것 같았죠. 교수님, 그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일본 정부는 위안소 운영에 군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순간 강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펜을 꽉 쥐었죠. 제 기자 본능이 이것이 바로 특종감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문서들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감일전 188호라는 비밀 문서에는 일본 육군이 야전군에 위안부를 직접 보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 육군 대만 군참모장이 보르네오 야전군이 안소에 특종위안부 50명을 파견했고 추가로 20명을 더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본 학생은 당황한 듯했지만 다시 반박했어요. 교수님, 위안부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강제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 문서의 신빙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교수님은 일본 유학생의 말에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며 대답하셨죠.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었죠. 이 문서는 일본 방위성 사료실에서 직접 확인된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위탁한 민간단체에서 1997년에 발간한 자료집에도 이 문서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문서들의 존재를 알고도 숨겨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도 잠시 고등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죠.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일본 유학생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분명 과장된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 교과서로 공부했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전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일 수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 증거로는 1938년 일본군 육군성 부간의 통첩, 1940년 군기진 작대책 문서 일본 후생성의 유수명부, 1994년 미군의 증인보고서 등이 위안부의 존재와 그들의 강제동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했어요. 아니요, 이건 틀렸어요.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왜곡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은 그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묻어났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보였죠. 죄송하지만 일본 학생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 온 재홍이라고 합니다. 재홍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만 해도 10개가 넘죠. 유엔 인권위 사회 보고서 등 모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일본 유학생이 반박하려 했지만 재홍은 말을 이어갔죠.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위안부 문제가 강제노동 금지 조약에 위배되나다고 선언했었으며 미국 하원에서도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죠.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말을 하는 재홍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의 진심이 담긴 발언을 듣고 있으니 저까지 울컥해지더라고요. 교수님은 재홍 학생의 말을 들으시곤 전부 사실이 맞다고 하셨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더니 강연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말했죠. 저는 이런 거짓된 역사 왜곡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학생은 문을 세게 닫으며 강연장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강연장을 나가버린 후 고등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며 나머지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역사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국가적 자부심과도 연결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연장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역사 연구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실에 기반한 토론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강연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역사 문제를 다루는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어요. 동시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고든 교수님의 강연과 그 후의 토론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흥분과 호기심이 가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꼈죠.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석과 증거들은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또 아까 재홍 학생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홍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죠. 어떻게 그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재홍 학생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짓더니 본인의 할머니께서 실제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 있게 찾아보다 보니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했어요. 저는 재홍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재홍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앤드류 교수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강연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이 놀라웠어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엄청난 사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죠.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인권 문제이자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폭력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비슷한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문득 일본 근대사의 저명한 교수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교수님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하셨어요. 일본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 일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엔 문제가 있다고 느꼈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인터뷰는 계속 이어졌고 교수님은 한국 역사의 새로운 면모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셨어요. 삼국시대의 국제교류, 고려시대의 선진적인 인쇄기술,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발전 등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역사의 다양한 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한국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예를 들어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하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학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듯했죠. 그것은 아마도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열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기사 작성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그리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위안부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사를 하다 보니 한국에 위안부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정리를 잘 해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리 연락을 주고 바로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빠른 취재를 위해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깨끗한 환경의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을 보며 한국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었죠. 아시아의 작은 국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요.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너무나도 혁명적이고 최첨단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택시기사님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짧은 영어였지만 한국에 온 저를 환영하시면서 편안하게 해주셨죠. 덕분에 긴장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며 위안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문서들이 가득한 서랍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이것들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육군성 문서부터 미군 보고서까지 다양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문서들이 사실이었군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다니. 소장님과 연구원들이 보여준 자료들과 할머니들의 증언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606호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순자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의 증언은 마치 생생한 비명처럼 들렸죠. 여성의 몸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토요일마다 군의관들이 성병 예방 주사를 놔줬다고 했지만 그것은 일본군들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그 주사로 몸이 병들고 자궁이 썩어나갔다고 증언하셨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피임 도구도 재사용까지 강요하며 당시 사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쿠는 할머니들이 직접 관리하셨는데 한 번 쓴 걸 냇가에서 빨아말리고 소독해서 썼다고 증언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죠. 그때가 제일 싫고 죽고 싶었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장님의 말씀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더 끔찍한 건 강제 낙태와 자궁 적출입니다. 이수산, 리경생 할머니 모두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겨우 16살이었죠. 도망가다 잡히면 인두로 지지는 고문을 당했대요. 이수산 할머니 몸에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위안소에서는 조선 옷을 입는 것도 금지였어요. 기모노를 입혀 정체성까지 빼앗으려 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악행에 속이 울렁거리는 걸 느꼈죠.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있었다니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었거든요. 소장님과 연구원들은 저 같은 기자들이 필요하다며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연구소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가득 찼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제가 처음으로 기사 작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달까요? 이 복잡하고 무거운 역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은 그저 북한과 대치 중인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가치관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위안부 문제를 통해 전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됐죠.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등을 알게 되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강연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학생이 생각이 났죠. 아직도 일본은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과 다르게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보인 나라이죠. 1960년의 GDP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일본의 4.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엔 일본을 따라잡았죠. 이 놀라운 성장률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한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현재는 자신들의 힘으로 빠른 성장을 일구어냈죠.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낸 국민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식민지 시절에 자신들의 문화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들과 그것들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똘똘 뭉쳐 힘을 합치는 한국인들의 긍지가 정말 대단해 보였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국민성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사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이 복잡한 역사와 문화를 미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였죠.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도
한국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이자 현대 문명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사를 구성했어요.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그 다음 한국의 근현대사를 간략히 소개했죠.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전쟁의 비극, 그리고 그 후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모습, K-팝과 영화 산업의 성공, IT 기술의 발전 등을 다루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이 기사가 미국 독자들에게 한국을 새롭게 소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어요.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보낸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거든요. 단순히 현상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졌죠.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책을 찾아 읽으며 더 제대로 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더 많은 기사를 쓰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국인들만의 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죠. 이번 취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자가 아니라 세계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졌거든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사를 쓰고 싶어요. 저는 이번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그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첼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는 일본 유학생의 말이 참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네요. 일본이 어서 빨리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역사 왜곡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고맙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